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자 탐사대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효라클님을 모시고 최근에 시황 그리고 투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라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저희 뷰티풀 채널에 이제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부자 탐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에서 또 주식 투자를 가르치고 있고 가끔 또 책을 쓰고 있는 효라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뷰티풀 채널에 영상이 이제 올라와 있는 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JP모건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가운데에서도 전망치를 코스피 1만 5천 포인트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우리 그 효라클님이 보시기에는 코스피 1만 전망 물론 뭐 언젠가는 뭐 달성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채널에서 꾸준히 1만 피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현재 어떻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제가 뭐 코스피 1만 간다는 책도 쓰고 나와서 이제 간다고 네네. 했는데 문제는 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가더라도 너무 이렇게 출렁이면서 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간다는 것 자체보다도 가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고통스러워. 멀미가 너무 난다. 토할 것 같다. 토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는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이나 이런 외국계 증권사들이 지금 막 지르고 있잖아요. 네네. 갑자기 1만이었다가 15,000으로 높이고 있는데 약간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태를 보면 지금 6개월 내내 팔고 있습니다. 네, 6개월 내내 코스피를 지금 팔고 있으면서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오늘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네요. 한쪽으로는 이제 15,000 간다고 해놓고 한쪽에서는 팔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도 따라서 이제 막 12,000 이렇게 올리고 있고 또 기관 투자자도 팔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12,000, 15,000 간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외국인 기관인데 팔고 있고 개인만이 외로이 지금 6개월 넘게 사고 있죠. 네, 열심히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개인이 4,000에서부터 9,000까지 그렇게 혼자 올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개인들이 중간중간 반대 매매도 맞으면서 녹아 나가면서 계속해서 지금처럼 매수세가 들어오면 사실은 이제 1만 가는 거는 뭐 어렵지 않다고 아직도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사실 과거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고 개인이 받아내던 상황 속에서는 지난 코스피 10년간 한 3번 정도는 그 다음에 바로 하락이 많이 왔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효라클님이 얘기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은 사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 대형 IB들 같은 경우에 좀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왜 너네들이 파냐 그런데 사실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갈 시장인데 자기네들이 비싸게 사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1만 포인트가 이제 우리 효라클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기록적인 지수가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앞으로도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나올 거냐 아니면 진정이 될 거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효라클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자, 이제 예전 같으면은 외국인이 들어와야지만 이제 오른다. 맞아요. 이런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우리 2021년부터는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네네. 지금은 또 아주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는지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아직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돌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개인이 그러면 돈이 어디서 계속 나느냐 하반기에도 계속 그렇게 상반기와 같은 속도로 받쳐줄 수 있느냐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요즘 전세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월세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이 집주인에게 갈 전세 보증금이 일부가 이제 증시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월세를 살면서 이제 주식을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형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자리 잡는 과정이어서 물론 비투도 많이 하지만 이제 그런 전세 보증금이 아무래도 시중에 좀 풀리는 과도기가 아니냐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충분히 정말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 월세가
많아지고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또 전세가 비싸지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야 월세를 살고 그래도 돈이 좀 있으니까 전세 살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를 이제 주식 투자에 이제 집어넣는 이제 이런 패턴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그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난 전세금으로 하고 있어 이러면은 이게 겉으로는 대출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잠재적인 어떻게 보면 부채네요. 그렇죠. 야, 요런 또 새로운 또 시각이 우리 휴라클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 29일 국내 증시는 외국인이 7조 7천억이라고 하는 매도 폭탄. 와, 이게 정말 금액으로 대단한데 변동성도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그러니까 6월 22일이었나요? 그때 9천을 뚫고 그 다음 날 13%가 삼전하이닉스가 빠졌는데 그 다음 날이었나? 다음 날에 또 다시 또 그 제자리로 또 돌아왔다가 그 다음 날 또 빠지고 하여튼 이런 정말 멀미나는 상황인데 한 주에 뭐 서킷 브레이커가 2번, 3번 발동되는 자 현재 우리 코스피 시장 왜 이렇게 변동성 커진 거다라고 진단해야 될까요? 네, 예전에는 이제 그 서킷 브레이커는 고사하고 사이드카조차 잘 안 걸리던 이제 그런 변동성이 있었는데 네네. 요즘은 사이드카는 기본이고 웬만하면 걸리지 않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일주일에 막 2번씩 나오고 있는데 네네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인 주도의 시장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코스피 4천에서 9천까지 외국인의 힘으로 올린 시장이라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팔고 나가는데 개인만 홀로 사는데 네네. 점점 화력이 이제 딸리니까 비투를 하게 되죠. 신용을 쓰고 하니까 그래서 신용을 써서 사니까 살 때는 더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신용을 쓴 게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하락이 더 커지고 그래서 이 상승과 하락의 폭이 지금 나스닥의 몇 배가 지금 되고 있어서 개인 주도 시장의 어떤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이 좀 장기 투자로 들어와 있는 자금보다 투기적 자금이 너무 많이 유입이 되니까 B2에 의한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할 수밖에 없겠네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주도권을 잡지 않는 이상은 근데 사실 개인들이 이제 투기적 수요는 맞는 말이고요. 근데 투기적 수요가 정말 내가 투기성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신용을 쓰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단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그렇죠. 되는 이게 지금 이자까지 내고 있는 돈인데 그렇죠. 매일매일 그 이 분단위 초단위로 이걸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내몰리게 되는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투기성 자금이 많아지다 보니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어쨌든 약간의 시간적인 측면 뭐 차이는 있겠지만 1만 피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 앞으로 어떤 시장이 펼쳐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영상을 통해서는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작가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또 강연을 또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강연입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책을 내면은 뭐 물론 작가님께서도 엄청 책을 많이 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책은 약간 좀 많이 좀 담은 것처럼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선택과 집중은 아니죠. 여러 가지를 담았다. 여기 풍성하게 이렇게 얘도 있고 얘도 있어. 보통 책은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해요. 네. 근데 작가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강조하고 싶지만 이게 책 다 읽었는데 결론이 삼전 한익 사라로 끝나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섹터도 하고 저 섹터도 하고 막 되게 이렇게 예쁘게 담아 놓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작가의 어떤 의도나 아니면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영상을 구성해야 되니까 여러 질문을 해서 하지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따로 있단 말이죠. 마음속에. 그래서 그거를 좀 노골적으로 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 싶단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거기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싶어요. 하나로 좀 좁혀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듣는 사람 명쾌하게. 부티플 시청자분들은 워낙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저거 찾아보시고 하다 보니 요즘은 오히려 정보에 과잉이 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삼전 한익 넣은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보다 지금 수익이 높아서 지금 허탈해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미 지식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좀 하나로 이렇게 딱 ETF 딱 요거 하나 사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강연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일단은 7월 19일
네, 일요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17일부터 3일 연휴 마지막 날 일요일에 그때가 연휴군요. 네. 7월 19일이 연휴. 네네네. 그래서 아침 10시에 시작을 하고요. 건대에서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연휴면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월요병이 더 심하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연휴 길게 놀았으니까 회사 가기가 엄청 싫단 말이에요, 일요일에. 네네. 그런데 여기 딱 오시면은 또 월요병이 일단 치유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연휴의 마지막 날이니까 일요일 날. 일요일. 왜 치유가 되냐면 빨리 그 사고 싶어서. 그래요? ETF 이거를 이걸 사야 되니까 빨리 월요일 왔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빨리 월요일 왔으면 좋겠다. 월요일 치유가 되는군요. 치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또 무료고 하니까 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네. 그 일요일 날 또 연휴 마지막에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가볍게 또 와주시면 좋을 겁니다. 우리 효라클님의 이 강연이 고정 댓글에 링크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연휴 쉬시는 중에 또 강연을 오시면은 또 그리고 또 장소가 건대라고 하니까 또 2호선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에서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AI발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 그러니까 뭐 치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서 삼전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갔던 거고 그동안에 애플은 중국의 공급망 확대로 우회로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칩의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중국까지 사실은 공급망 확대하고 있다. 이게 사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를 사용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 그러면 국내 반도체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익이 정말 급감할 수도 있는데 이 리스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되면은 뭐 사실은 정말 큰 악재이고 또 반도체주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악재인데 제 생각은 일단은 이걸 정말로 이렇게 네네. 위협을 한 것 같아요. 누굴 위협한 겁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 칩 가격 좀 낮춰서 팔아라. 너희가 너무 비싸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우리 중국 거 쓰겠다. 약간 이런 으름장, 협박.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만들어내는 HBM의 가격이 올라간 거는 어쨌든 미국의 엔비디아가 주문하는 정도의 속도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예. 근데 그렇다 해도 가격을 낮춰라라는 압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풀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그런 디바이스 제조업체들이 많이 원가 상승 부담에 괴로워하고 있을 겁니다. 소비자 가격을 그냥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막 괴로워하는데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들다가 이제 애플이 내가 총대를 매겠다. 하고 이제 팀쿡 발언을 한 거군요. 내가 이제 대표적으로 한번 찔러 보겠다. 이렇게 일단 현재는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최근에 주가가 하락된 외국인이 나가는 것도 이런 발언과 무관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뭐 외국인들은 이미 나가기로 마음 먹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또 불을 이런 기름을 부은 상황이 된 그렇죠. 거예요.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고 또 저기 호남이나 이런 데다가 4,755조 원 투자한다고 그것도 트집 잡으려면 잡을 수 있죠. 너네 그거 투자한 거 언제 회수할 거냐? 너네 지금 두 기업의 기업 가치가 4,000조인데 그 기업 가치 전부보다도 많은 금액을 그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리고 그거 공장 다 짓고 나면 반도체 사이클 끝나면 어떡할래? 얼마든지 사실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약간 뭐 굳이 막 호재를 찾다 보니 7월 달에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ADR의 상장이 확정이 됐는데 요거는 좀 어떻게 호재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TSMC도 그렇고요. 미국의 ADR 상장을 하게 되면은 호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 SK하이닉스에 뭐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트집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게 한편이고 또 한편은 그래도 SK하이닉스가 PER이 낮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 이제 서로 대립되는 그런 게 이제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요. 지금 SK하이닉스가 ADR 미국에 상장한다고 해서 막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 만약에 선반영돼서 그러고 있다면
이건 그렇게 호재가 아니겠지만 지금은 약간 SK 하이닉스 트집이 잡힐 수 있는 게 부각이 되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ADR이 또 이제 반대편 그래도 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에 PER이 매우 낮잖아. 이건 사실이니까 그걸 또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약간 호재일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나마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다라는 네. 새로운 부분이 있네요. 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주요 고객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 LTA라고 하는데 기존 사이클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섹터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을 때 이제 주목해야 될 ETF가 뭐가 있느냐. 우리 효라클님 같은 경우는 ETF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이렇게 추천을 또 많이 해주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생각해야 될 반도체 섹터의 ETF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2021년에 삼성전자 올라간다 해서 샀는데 사이클이 끝나면서 많이 이제 3년간 또 어둠의 터널을 지나오셔가지고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데 네네네. 요즘에 이제 장기 계약해가지고 그거를 조금 약간 사이클의 속도를 늦춘다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하강 국면을 그렇죠, 좀 완화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툭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는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 뭐 반도체주가 지금이야 조정받지만 결국 그렇게 길게 봤을 때는 훨씬 안정성이 더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것은 396500. 네, 여기 있습니다. 396550. 타이거 반도체 탑10. 네. 이게 ETF가 다 좋은데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명은 이렇게 딱 짧은데 이거는 이름이 기니까 그냥 제가 코드를 그냥 네, 하고 다니는데 네, 396500 396-500. 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죠. 그래서 요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많은 걸 하면서도 또 밸류체인에서 탑10 또 다른 거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조금씩 이제 분산 투자가 되는 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에 이제 좀 밸류체인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ETF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효라클님 나오신다 그래서 뭐 이런 질문도 있지만 그냥 단도직입 쪽으로 물어보고 싶은 욕구가 막 계속 올라오는데 사실 이게 또 명쾌하게 또 이런 이야기를 또 직설적으로 잘 해주시다 보니까 그냥 많은 분들이 요즘 어떤 주식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모든 관심사가 어쨌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2일 날 제 기억으로는 하이닉스가 거의 300 가까이 290 뭐 얼마까지 갔다가 다시 뭐 230, 40대로 갔다가 다시 290 갔다가 지금 조정을 또 받고 있는 건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30만 원대 후반까지 갔다가 효라클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연말에 금액을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과연 최고 수준으로는 어디까지도 가볼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뭐 확정적으로는 당연히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 효라클님 보시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말에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개인 주도 시장이 계속되고 또 개인들 특성은 한두 개밖에 안 사요. 그렇죠. 네, 몰빵을 합니다. 몰빵. 절대 이제 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주도 시장이 계속되면은 삼성전자는 뭐 50만 원, SK 하이닉스는 뭐 400만 원, 뭐 이렇게까지도 당연히 가게 갈 됩니다. 수도 있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겠죠. 오히려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일 때는 그 가격이 무조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도 일단 그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축구하면 월드컵만 보잖아요. 그렇죠. 대학 가면 의대만 가잖아요. 전공이 그렇게 많은데 의대. 예. 그리고 뭐 두쫀쿠 하나만 그냥 파는 거죠. 하나만 파요. 원래 한국의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나는 하나만 한다. 이 기조가 이어지면 난 뭐 그나마 그 두 개 기업이라 다행이네. 두 개만 파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밸류로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 예상치가 그대로 확정된다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이 거의 이제 계산해 보면 한 3만 원 넘어갈 것 같은데 한 3, 4만 원 수준? 네. 그 과거의 평균 삼성전자 20년의 퍼가 한 11, 12 정도 되니까 그것만 곱해도 그냥 뭐 한 40만 원 넘을 거라는 거는 네네.
단순히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효라클님이 뭐 50 정도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뭐 그 가격이 유지된다 뭐 이런 뜻은 아닌데 충분히 개인 주도 시장에선 가능하다. 시장이 극심한 변동세가 이어가면서 커버드콜 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주요 섹터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에다가 이익 분배금까지 챙길 수 있는 상품인데 요거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우리 좀 찝어주신다면? 요즘은 또 이제 ETF를 워낙에 많이 하시는데 네네. 커버드콜 ETF도 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네네. 이제 서학개미 한번 되고 오시더니 이제 유학을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네. 선진 ETF 문화를 그렇죠. 또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또 커버드콜 ETF 중에서도 요즘 반도체가 너무 핫하니까 반도체의 성장성까지도 조금 섞어가지고 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네네. 요것도 이제 0177R0 바로 옆에 있네요. 여기 0177R0 네네. 이거 준비한 거 아닌데 어떻게 딱 그렇게 됐습니다. 타이거 탑 10 커버드콜 액티브. 네. 너무 이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네네네. 뭐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름이 0177R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목 코드를 외워두셨다가 0177R0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더 쉽게 검색도 되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주요 ETF는 좀 이렇게 코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주식도 티커로 하듯이 네네. ETF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약간 성장성과 배당성 이런 걸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혼합형 ETF도 굉장히 지금 요즘 인기가 많고 좋은 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효라클님께서 보셨을 때는 현재 시점에 목돈이 한 5천만 원으로 있는데 이거를 좀 1억까지 불리고 싶은 투자자분들 국내 증시에 투자한다면 굉장히 괜찮을 섹터가 있다. 어떤 섹터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 질문지를 받았을 때 5천만 원에서 이제 1억이 된다는 게 네네. 사실 엄청난 100%잖아요. 100% 수익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건 5천에서 1억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 돈을 되게 우습게 알게 되니까 뭐 별거 아니네. 그런데 이게 100% 수익이 나야 되는 거네.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제 학생들도 그렇고 5천에서 1억 간다고 하면 다들 무시해요. 그거 뭐 그렇게 많이 번 거 아니다. 이게 참 문제네 우리나라. 그 돈 갖고 뭐 하냐? 약간 너는 야 5천에서 1억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너 당장 뭐 1,000만 원이라도 벌 수 있어? 못 버는데 사람들은 일단 개념적으로 5천을 되게 우습게 알고. 연봉 5천에서 1억 되려면 15년 걸리는데 직장 들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거를 좀 너무 요즘엔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네네네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특히나 지금 개인 주도 시장에서 이럴 때는 그냥 남들 제일 많이 사고 제일 하는 거를 그냥 따라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아. 나만 좋은 게 있고 그런 거에 어떤 환상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이럴 때는 반도체가 그렇다고 하면 뭐 언젠가 반도체가 끝물이 있겠으나 그 전까지는 일단 반도체에 일부라도 해놓는 게 포모도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뺐을 경우에 얼마나 지금 수익률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시장 상황으로도 그렇고 일단은 반도체를 빼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하면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있는 줄 알지만 또 굉장히 반도체 밸류체인에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도 잘 섞어서 ETF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일단 반도체 섹터는 무조건 담아야 된다. 그래야 좀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효라클님이 뭐 그 가격대가 유지된다라는 전제는 아니지만 개인 주도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뭐 50만 원, 하이닉스는 뭐 400만 원까지도 사실은 갈 수도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외시키고는 사실은 뭐 말씀하신 5천에서 1억 간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반도체 쏠림 현상이 해소되면서 이제 2차 전지가 또 급등하는 등 순환매 장세가 지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다른 주식을 싹 다 파는 현상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났는데 하반기에 피지컬 AI가 또 화두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반도체 말씀해 주셨던 거 말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제2의 메가 트렌드, 제2의 뭐 좀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이런 뭐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라든지 피지컬 AI 뭐 이런 어떤 이런 ETF는 없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라고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
삼전 한익이 오르니까 나는 저거 좀 올라서 부담스럽고 부담스럽다. 그 다음 거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 그래서 생각은 어떻게 좀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이 하반기까지는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라는 건 단기적으로는 네. 반도체가 좀 더 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나 한 3년 본다. 그러면 괜찮은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택의 문제죠. 기회 비용의 문제입니다. 나는 뭐 지금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고 부담스럽다. 기다려도 되고 피지컬 AI 시대 언젠가 올 거고 그때 되면 배터리 중요해질 거고 그래서 난 한 3년 기다릴 수 있어. 그렇다면 저는 너무 좋은 선택이라고 좋은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한 달을 못 기다립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3년 은행 이자보다 높으면 돼라고 말해놓고 안 되지. 한 달간 삼성전자가 막 또 20% 30% 가면 또 포모가 돼. 못 견뎌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포모나 이런 거 차원에서라도 하반기까지는 살짝 잃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역사의 흐름으로 보자면 AI 다음은 피지컬 AI밖에 없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엄청 발전하고 나서 어떤 한계에 다다르면 그 다음은 물리적 형체를 갖춘 그 AI가 움직이는 어떤 그렇죠, 형태가 되는 그렇죠. 물리적인 몸을 갖춘 AI로 진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젠슨 왕도 막 한국 와가지고 난리치고 간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흐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 또 개인 투자자나 이런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언제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될지가 관건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언젠가는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를 이제 대비를 하면 뭐 코덱스 전고체 배터리, ESS 탑2 플러스 같은 진짜 이름 기네요. 020 9D0입니다. 코덱스 전고체 배터리 ESS 탑2 플러스. 근데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건 이름을 외우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020 9D0이라고 간단히 외우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런 것도 있고 또 ESS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지금은 한국 배터리가 너무 중국 때문에 힘듭니다. 도저히 중국 배터리를 이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고 또 주가도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뭐 전고체 배터리라는 것이 또 내년 말에 양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삼성 SDI에서 뭐 그런 것까지 좀 길게 보고 생각을 한다면은 또 충분히 주가 상승은 차후에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길게 좀 봐야 되고 계절을 뭐 분리하시든지 눈에 안 보이게 이제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그 코스피에서 현대차 그룹이 신대륙에 발을 딛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런 이야기를 영상에서 해주셨는데 참말이 인상적이에요. 신대륙에 발을 딛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제가 산업 구분을 할 때 구대륙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존의 산업이고 신대륙의 산업들은 이제 아직 양산이 되지 않은 대표적으로 로봇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신대륙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책에도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현대차는 구대륙에 있는 여러 기업들 가운데에서 로봇이라는 신대륙에도 굉장히 발을 걸치고 있는 굉장히 이제 포트폴리오가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동차 산업만 보면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차를 좀 안 사는 경향이 강해지고 왜 안 사나요? 일단은 뭐 도시화 그다음 뭐 대중교통의 발달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약간 좀 요즘 이제 굉장히 어린 친구들은 또 차 필요 없다. 비행기만 타고 다니면 된다. 차 그냥 내가 뭐 차를 뭐 필요하면 그냥 빌리면 되고. 공유카. 뭐 그런 걸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예전처럼 뭔가 드림카라든지 그게 확실히 없어졌어요. 저 때만 해도 뭐 돈 벌면 뭐 얼마 연봉 얼마 되면 이런 차 사고 싶어. 나 저런 차 사는 게 막 꿈이야. 이런 수입차 이런 게 막 있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이제 좀 그런 거는 없어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조금 공유 경제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로봇 택시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서 미국은 그래서 웨이모 같은 거는 완전 무인 택시인데 앱으로 부르면 온단 말이에요. 사람 안 타고 그러면 그런 거 그냥 불러서 하고 이제 그런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유 경제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량 수요가 좀 줄고 있어서 사실 자동차 산업만 보면 조금 좋지 않지만 현대차는 또 기가 막히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알고 샀는지 사놓은 덕분에 지금 피지컬 AI 기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단순히 자동차만 있는 도요타라든지 이런 애들은 지금 뭐 시가총액 2위로 밀려나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그나마 현대차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새로운 그런 시가총액의 어떤 업사이드가 좀 생긴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양쪽을 다 균형 있게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그룹의 성장세 네. 이런 것들 좀 오롯이 내가 이렇게 좀 가져갈 수 있는 ETF가 있다면 네네네. 어떤 ETF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요즘 그 트렌드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ETF의 이름에 종목 이름이 안 들어갔습니다. 종목 이름이. 그러니까 ETF 이름만 봐서는 얘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가 안 네네네네. 드러났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하도 삼전 한익을 찾으니까 ETF 이름에다가 종목명을 떡하니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 삼전 그렇죠.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그럼 트렌드인데. 이것도 그냥 현대차 넣으면 되겠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ETF인데 예전에는 자동차 뭐 ETF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했어요. 뭐 코덱스 뭐 자동차 뭐 그럼 당연히 현대차가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코덱스 뭐 타이거 피지컬 AI 이런 식으로 네네네. 섹터를 썼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종목명이 들어가는군요. 현대차가 딱 들어가요. 그냥 박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찾기 쉽네. 직관적으로. 네. 그래서 자산 운용사들도 이제 그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이렇게 걸려야 되니까 자동차 이렇게 해서는 검색이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ETF명에 현대차 들어간 거 요게 이제 최신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코덱스, 현대차, 로보틱스, 밸류체인 탑3 플러스라는 게 있네요. 와, 맞습니다. 진짜 긴데. 긴데 네, 코덱스, 현대차, 로보틱스. 아마 현대차만 넣어서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맥스를 갖고 있다는 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로보틱스라는 말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네네. 이런 ETF들이 좀 괜찮을 수 있다. 네네. 최근에 또 주식시장에 굉장히 커다란 뉴스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 상장이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기대감을 모은 거에 비해서는 당장은 뭐 좀 주가도 좀 많이 빠지고 그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스페이스X가 이제 나스닥 100 편입에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원래 이게 사실 나스닥 100의 편입이라는 게 당장 되는 건 아닌데 이번에는 뭔가 이 원 규칙을 좀 바꿔가면서까지 이렇게 나스닥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패시브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 같다라는 어떤 전망이 있는데 이거 수익률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보면야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이런 스페이스X의 이런 성장세를 좀 담아낼 수 있는 ETF가 있다면 어떤 ETF가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스페이스X를 보면서 느낀 게 스페이스X는 사실 너무나 그 미래에 그 기대감을 많이 땡겨온 측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IPO에 흥행을 하기 위해서 진짜 이거야말로 영끌이거든요. 영혼까지 끌어서 그렇죠. 한 게 사실은 스페이스X를 보면서 우주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이제 무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또 이제 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네네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ETF는 이제 한국 기업 중에서는 사실 우주 산업을 좀 찾기는 어렵고요. 결국은 미국 ETF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사실 우주 쪽은 전반적으로 스페이스X를 포함해서 기대감이 좀 너무 선반영된 측면이 네네네. 상장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조금 그거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근본적으로 지금 작가님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은 다 공감을 하는데 뭐 제2의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꿈꾸는 투자자들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씨앗인데 나중에 네네. 엄청난 거목이 될 거다 막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스페이스X가 또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성 면에서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 ETF로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면 어떤 ETF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스페이스X가 예를 들어 연끌을 안 해서 그냥 상장했으면은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기도 예. 하고요. 또 이제 스페이스X가 상장 전에 일론 머스크가 데이터 센터 우주로 날려보내야 된다. 네네네. 사람들이 야 너네 저기 스타링크밖에 없는 거 아니야? 저궤도 위성 이미 다 깔았잖아. 막 이러니까 아니야 우리 위성으로 데이터 센터도 우주에 띄울 거야. 막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뭐 데이터 센터를 왜 우주에 보내 이랬대. 거기 냉각도 필요 없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 썰을 풀었는데 사실은 이제 스페이스X가 어떻게 보면 우주 산업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 현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뭔가 성숙한 산업 이미 세팅이 다 돼 있는 산업에서는 밸류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탑10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섞어 있는 ETF를 하는 의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우주는 살짝은 이제 조금 세팅이 덜 돼 있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얘가 독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로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반도체 하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지만 그 소부장도 쫙 있고 쫙 그죠. 이게 마이크론도 있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태계가 예.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혼자 다 해먹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ETF의 의의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분산돼 있을 때 얘도 사고 그러네. 하는 건데 우주는 그냥 스페이스 X를 사면 되지 않나. 맞아요. ETF는 살짝 무의미한 섹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뭐 양도소득세 22% 물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하든가 아니고 굳이 그런 것들을 좀 꺼려 한다면은 국내에 뭐 우주항공이라는 이름 들어가 있는 그냥 ETF를 국내 상장으로 사면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스페이스 X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네. 얼마나 담고 있냐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22% 그냥 아니 뭐 엔비디아 될 건데 뭐 22%가 대수냐. 그렇지. 그래서 거의 그런- 300배 정도 주가가 20년 만에 올랐는데 뭐 그거까지 22% 내면 된다. 뭐 그런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생각이라면 거죠. 그냥 직투가 낫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대학에서 또 주식 투자 관련된 거를 우리 교수님으로서 또 가르치고 계시니까 최근에 2030들한테 이 주식 투자라는 거 가르친다는 게 진짜 참 관심들은 많은데 이 기성세대로서 또 참 어떻게 보면은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땀 흘려서 돈 버는 거를 먼저 경험을 하고 투자는 그냥 하나의 인생의 하나의 좀 어떤 사이드로 요소가 돼야 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냥 오로지 그냥 돈을 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식에 대한 거를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으로서 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투자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좀 좋을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요즘 이제 대학생들도 굉장히 뭐 취업은 일단은 제쳐두고 그렇죠. 당장 이제 그 뭐 알바 이런 것도 안 하고 주식, 코인 안 하고 알바 하면서가 아니라 알바는 안 하고 아니 뭐 이제 할 수도 있지만은 전업 투자잖아요 거의. 막 주식 코인 이런 거 이제 엄청 이제 진짜 큰일이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대학에서 사실은 뭐 돈을 많이 받지 않지만 그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네네. 그런 데 있습니다. 제가 기성세대로서 그러니까 미안함이 있어요. 그렇게 애들을 이제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저는 약간 책임감이 있습니다. 기성세대로서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어떻게 보면 좀 불을 독식하고 그런 측면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걔네들이 그렇게 물가 오르고 이러는데 절박함에 걔네를 뭐 투기성이 있다라고 비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은 저는 사회적으로 구조상 걔네들이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게 또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회적인 것도 있고 개인적인 투기성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기성세대로서 조금 책임감을 느끼고 최대한 내 수업 듣는 애들이라도 좀 이렇게 바르게 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뭐 돈이 얼마 안 되지만. 네.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자, 정말 투자를 진짜 할 거면 아예 그냥 초기부터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 투자자의 삶은 이런 거야. 투자자로 살았을 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투자자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사업가로 살 때는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이 나쁘다. 직장인으로 살 때는 이게 좋고 나빠. 이걸 너가 선택을 하는 해라. 거다. 인생에서 이거를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 약간 일단 되는 대로 남들 하듯이 취업하고 다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막 그때 투자자의 삶을 살고. 갑자기 투자를 막 해요. 그럼 난 취업했으니까 이제 월급은 어차피 나오니까 회사 일은 내팽개치고 정말 투자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또 해가지고 돈 잘 벌면 괜찮은데 맨날 퇴사하겠다고 해놓고 맨날 막 손실만 보고 열심히 일해서 번 거 날리고 이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게 그 부모님들께서 좀 사실 워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했고 뭐 메시나 손흥민이나 타이거 우즈 이런 분들도 다 아버지에 의해서 일찍 운동을 시작했고 네네. 다 그렇게 부모에 의해서 아직 그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런 거를 한 사람들이 결국 크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구분 지어줘야 하지 않나. 그냥 너가 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돈 부족하면은 그때 부랴부랴 막 주식 공부한다고 그러고 부동산 공부한다고 그러다가 본업도 못하고 이렇게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게 하지 말고 네네. 네, 저는 좀 확실히 그걸 좀 해주고 일해서 벌 거면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 거고 투자자로 살 거면 열심히 투자 공부하고 이렇게 가야 돼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서 저도 대학교에서 투자 쪽을 내가 담당을 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우리 효라클님이 뷰티풀 채널에 나와주셨을 때 코스닥 상승 승강제 정책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29일 코스닥이 하반기 정책의 어떤 기대감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ETF에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좀 최근 같은 상황에서는 뭐 진짜 너무나 이 블랙홀 같이 모든 어떤 관심이 이 반도체 기업으로 쏠리고는 있는데 이 코스닥 ETF에 주목할 필요가 지금 있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이제 코스닥 ETF라고 하면 코스닥 150 지수를 보통 떠올리십니다. 코스닥 150. 네. 코스닥 150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지수 추종 ETF 이런 걸 아마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코스닥 승강제인데 이게 결국 세그먼트별로 나눈다는 겁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애들을 미쉐린 그 스타 주듯이 그렇죠. 정부가 너는 셀렉트 좋은 놈이야. 너는 보통 놈이야.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는 건데 그걸 이제 셀렉트 스탠다드 관리군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셀렉트를 받은 애들끼리 모여있는 지수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코스닥 셀렉트 지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코스닥 150 지수는 놔두고 코스닥 셀렉트 지수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수가 생긴다는 거는 그걸 벤치마킹하는 ETF가 또 생기겠죠. 그러면 뭐 코덱스, 타이거, 또 생기겠죠. 예. 코스닥, 셀렉트 뭐 이런 그 ETF가 생길 네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정부가 인증해준 셀렉트 기업이니까 다 일로 몰리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닥 150에 기반한 ETF들은 정말 수익률이 보잘것없습니다. 코스닥이 오르질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코스닥 150 ETF에는 알테오젠, 에코프로 PM, 삼첨당 제약, ABL 바이오, 코오롱 티슈진 이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구성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바이오와 2차 전지 밭이었는데 네.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는 그대로지만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시가총액의 변화는 사람들이 미리 셀렉트를 대비해서 셀렉트에 들어갈 거를 미리 사고 그다음 코스닥 150에 있고 셀렉트에서 빠질 애들을 미리 팔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 지수가 안 오르는 것은 뭐 개인의 무관심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밸런싱. 그러니까 예전에 저 높이 있던 게 내려오고 밑에 있던 게 올라가니까 지수는 그대로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시장 내부에서는 이미 이 셀렉트로의 자금 움직임이 좀 관찰이 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어떤 종목이 셀렉트에 들어갈 거냐 이거를 좀 잘 주목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스닥 승강제가 결국은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네임드와 아닌 거를 구분해주는 기준인데 네. 이게 그러면 그 회사의 진짜 어떻게 보면 성장 가능성, 밸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가가 최근 요즘 주가가 얘가 좋아 그래서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쪽이 더 물론 뭐 밸류도 보고 최근의 주가도 보겠지만 어느 쪽에 더 방점이 있는 거죠 승강제가? 그래서 저는 승강제를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코스닥의 코스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스닥의 코스피화. 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코스피는
굉장히 어떤 이익이나 밸류나 이런 측면을 중시했던 시장이었고 그렇죠. 코스닥은 미래 가능성을 중시하는 시장으로 성격이 달랐죠. 그러니까 나스닥처럼 약간 그렇죠. 기술주와 성장성을 더 보는. 그래서 바이오처럼 실적 하나도 없어도 뭐 임상 통과했다 그러면은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게 코스닥의 문화였는데 이걸 이렇게 문화를 놔두다 보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너가 이렇게 뭔가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네네네. 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그 꿈도 믿지도 않고 자꾸 이제 그쪽으로 돈이 안 가니까 정부에서 코스피의 기준을 코스닥에 강제로 적용을 하는 거죠. 이전까지 코스닥 나는 그런 시장이야, 나는 자유로운 분위기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 너가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오지 않니? 그러면서 이제 옆집 잘 되는 매장에 그 기준을 딱 이렇게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의 어떤 기준이 코스닥에 적용이 되면서 그걸 만족하는 애들이 셀렉트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코스피화가 조금 되는 진행되고 거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사실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정부의 밸류업 정책 이게 이제 뭐 최근에 있었던 배당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정책들과 주주 환원 강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혜를 사실 주가가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지금 그 코스피는 그냥 두 개 기업만 나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렇게 막 그 정부가 추진했던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수혜가 실제 이 종목들에게 반영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네. 그 우리 효라클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혜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나 ETF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금융주, 금융주. 를 가장 이제 여기에 수혜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금융주가 뭐 이 반도체에 묶여갖고 뭐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금융주의 배당 성향을 높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도가 꾸준히 있었고요. 실제로 뭐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이런 것들도 이루어졌던 게 이제 금융주입니다. 이제 금융지주도 있고요, 보험사도 있고요, 보험사, 은행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배당 확대를 좀 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이런 거를 좀 하고 있지만 주가는 조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너무 그 성장주 뭐 이런 것만 관심이 있다 보니 네네네. 그런 경기 방어주에 해당하는 금융주에는 조금 무관심한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은 이제 7월에 한국은행에서 또 금리를 상승한다고 할 때 올린다고 가정을 하면 또 보험주가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런 그 보험주나 또 금융주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배당은 어쨌든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효라클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새로운 시각 그리고 또 좀 명쾌한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